안녕하십니까. 우선 어제 영상을 마치면서 내드렸던 퀴즈인 듯 퀴즈 아닌 퀴즈 같은 문제 정답을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내드렸던 퀴즈는요, 김정은이 러시아 방문 기간 도중에 그 이동 시에 러시아에서 배치한 경호 차량의 행렬이 보였는데 그 경호 차량 가운데 현대자동차가 있었습니다. 과연 김정은이 이런 경호 차량을 그냥 넘어갔을까요? 아니면 거부 의사를 보였을까요? 하는 그런 문제였는데요. 우선 댓글로 나름대로 이 답을 보내주신 분들 잠시 좀 살펴보면요. 자, 우선 아이디 sun_951님은요. 허락을 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디 릴리안킴8582님은 김정은은 현대차의 경호를 안 받았을 것 같다 라고 또 이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디 승윤강2471님은요. 경호 허락했다에 한 표 보냅니다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계속 엇갈리죠. 자, 왜냐하면 이분은 승윤강 이분은 그 이유도 달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기술력은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리 김정은이라 하더라도 좋은 차량이기 때문에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허락했을 것 같다, 뭐 이런 의견이신데요. 자, 또 다른 아이디어 제시카장 77님은요. 김정은은 현대차 허락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남조선 거는 반동분자나 사용하는 거니까 라면서 다소 이제 재밌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에 가서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라면서 살짝 한 발 빼는 그런 모습도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디 윈디4878님은요. 경호 안 받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조선 차는 필요 없다라고 했을 것 같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슷한 의견이시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아이디 카니청6835님은요. 김정은이 질투나서 현대차 경호를 거부했을 것 같다라면서 현대차의 성능과 디자인이 너무 좋으니까 김정은이 질투가 나서 거부했을 것 같다라고 답하셨습니다. 이유는 같은데 결론은 좀 다르게 매짐을 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디 에이시안 스포츠맘 5495님, 자존심이 강한 김정은은 NO 했을 것 같아요 라고 답변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분들 이후에도 이제 많은 구독자분들이 나름대로의 답을 보내주셨는데요. 정답은 경호 받았다입니다. 네. 김정은이 러시아 방문 당시 현대자동차를 경호차로 이용한 것이 포착됐는데요. 그것도 북한 TV 방송 영상에서 포착돼서 아주 이례적으로 제휴된 그렇게 보입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어제 그 북러 관계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한 역사적인 계기라는 제목으로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을 담은 기록 영화를 방영을 했습니다. 북한 조선TV가요. 현대차가 포착된 것은 그 영상 중에 김정은이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에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 지역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담은 그 장면에서였습니다. 당시 김정은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머세디스 벤츠 차량을 검은색 경호차 4대가 둘러쌌는데요. 이 중에 한 대에 현대차 이 H 로고가 선명하게 그대로 노출된 것입니다. 이 경호차는 현대차의 스타리아라는 모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 현대의 스타리아라는 모델은요, 이건 미국에는 없습니다만은 한국에서는 흔한 모델입니다. 가격을 한 3,500만 원 정도 하는 그 중대형 SUV입니다. 근데 이제 디자인은 꼭 뭐 벤처럼 보이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현대 스타리아의 모습이 그대로 노출됐는데 당시 이 영상이 실시간 송출 영상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라이브로 방송되면서 어떻게 손쓸 틈 없이 그냥 이 현대 로고가 나간 게 아니라 녹화본이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북한이 현대차 그 로고를 일부러 지우려 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노출했다라는 점, 이 점은 다소 그 이례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작년에 그 카타르 월드컵 경기 장면을 중계할 때도요, 화면에 잡혔던 그 현대차의 광고를 콕 집어서 모자이크 처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무슨 생각인지 김정은을 경호하는 그 현대차의 로고를 그대로 그냥 방영을 했습니다. 북한 내 방영을 한 거죠. 아무튼 정답은 많은 분들의 추측을 깨고 김정은 현대차 경호를 받았다입니다. 자, 많이 의외네요. 저도 좀 의아스럽기도 합니다. 자, 본격적인 뉴스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도 출첵해주신 구독자님들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소식은 고유가 시대에 대비하자
입니다. 국제 유가가 추가 감산으로 120달러까지 오를 수 있는데 이는 세계 경제의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라고 JP 모건이 어제 경고했습니다. JP 모건 투자 전략가들이 만든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에 있었던 원유 감산이 끝이 아니고 추가로 계속 있을 전망이며 이 때문에 유가가 최고 배럴당 120달러까지 뛸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유가가 60%나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는 세계 인플레이션을 연말까지 약 한 6%까지 끌어올리게 되고요. 이 6%의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정상적인 국가로서 볼 때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이제 향후 2분기 동안 글로벌 GDP는 국내 총생산, 글로벌 국내 총생산 GDP의 1.3%의 타격을 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JP 모건의 분석입니다. 다른 전문가들도 비슷합니다. 유가의 60% 급등은 경기 침체를 앞두거나 그럴 때나 볼 수 있는 충격적인 유형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다만 이런 관측은 극단적인 상황을 좀 가정한 것이긴 한데요. 그래도 또 단순히 가정으로만 끝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실제로 유가는 지난 한 달 동안 27%나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배럴당 120달러까지 오를 수도 있다는 경고인데 지금 현재 거의 100달러에 육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격 급등의 약 한 25%의 원인은요, 예상보다 높은 석유 수요에 비롯된 것이지만 나머지 75%의 원인은 주요 산유국들의 공급 감소에 따른 것이다 라고 JP 모건은 분석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나마 내년 2분기부터는 하루 100만 배럴의 감산을 좀 풀겠다, 더 이상 감산을 하지 않고 좀 더 풀겠다라고 사우디아라비아가 밝혔습니다만은 이 사우디아라비아 한 나라 갖고는 역부족입니다. 다른 오페크 그리고 오페크 플러스 회원국들이 1년 내내 감산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고유가가 생각보다 길게 이어질 것이다라는 우려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 고유가 시대에 좀 대비를 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경제를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미국 주택시장에서 거래량은 감소하고 있습니다만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 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주택 매매 건수는 404만 건으로 전달에 비해서 0.7% 감소했습니다. 작년 8월에 비해서는 무려 15.3%가 감소한 것입니다. 거래량이. 이는 8월 기준으로 본다면 2010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가격은 오르고 있습니다. 8월 미국 기존 주택 중위 가격은요, 40만 7,100달러. 작년 8월에 비해서는 3.9% 올라서 이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금리로 주택 매매 수요가 줄어든 가운데 이 기존 주택 매물 공급이 줄어들었다라는 게 이 거래 감소와 집값 상승세 지속의 이 주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거래량은 많지 않지만 팔겠다라고 나와 있는 주택들, 즉 재고가 많지 않음에 따라서 현재는 아무래도 이 셀러스 마켓인 셈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파는 사람이 좀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그 모기지 금리는요, 평균 7%가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역시 나와 있는 집이 너무 없기 때문입니다. 네, 미국 내 한인 인구를 지역별로 좀 살펴볼까요? 네, 연방센서스국이 어제 공개한 2020년 도시별 통계에 따르면 한인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역시 로스앤젤레스로 11만 2,886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것은 LA를 바운더리로 하는 그 LA 지역이 아니라 그냥 LA 시티로만 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시별로 볼게요. 오렌지 카운티의 얼바인에 25,560명, 25,560명, 얼바인 많이 사시죠? 그리고 플러튼에 19,602명, 샌디에고에 18,103명, 샌호세에 17,802명 순입니다. 자,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는 애나헤임, 사이프레스, 라미라다, 브레아에 이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그 브레아의 경우에는 지난 2010년 706명만 거주하고 있었지만 10년 만에, 지난 2020년 기준으로 한다면 10년 만에 4,627명으로 늘어나서 5배 넘게 급증하면서
새로운 한인 거주지로 브레아가 또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밖에 북가주 샌호세에는요, 17,802명, 또 샌프란시스코는 14,684명, 오클랜드는 4,229명, 그리고 LA로 다시 오겠습니다. LA에서 한 40-50분 떨어져 있는 북부 지역, 스티븐슨 렌치, 또 발렌시아 등지에도 10년 전에 770명 살았습니다만은 지금은 5.5배가 증가한 4,294명이 거주하는 도시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반면에 10년 전만 해도 가주에서 6번째로 한인 거주자가 많았던 도시, 바로 글렌데일인데요. 이 글렌데일은 그때는 6위였는데 지금은 9위로 떨어졌습니다. 8,706명 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그 밖에 다이아몬드바 4,956명, 가든그로브 4,060명, 롤렌하이츠 2,632명, 치노힐스 3,857명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한편 미 전국의 한인 인구는요, 모두 198만 9,519명으로 이 아시안계 가운데서는 중국계 520만 명, 인도계 476만 명, 필리핀계 443만 명, 베트남계 229만 명에 이어서 5번째로 미국에서 아시안계에서는 5번째로 한국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에 재집권하면 어떤 변화가 있게 될까요? 요즘 이런 생각 또는 이런 보고서, 이런 예측이나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민 관련 변화가 또 적지 않을 그런 전망입니다. 우선 14세 이상의 비시민권자를 대통령이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이 사용될 전망이다라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일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이른바 반이민 정책 강화를 예고하면서 공화당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고 경쟁자인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책 차별화를 계속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798년, 그러니까 뭐 거의 200년도 넘었는데 1798년에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발동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는 즉시 적성국 국민법을 발동해서 조직폭력배 단원들이나 또는 불법 약물 거래인 그런 걸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즉시 미국에서 추방시켜버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적성국 국민법은 미국과 전쟁 중인 국가 출신의 이민자를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지난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나 독일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국적자를 미국 내에서 구금할 때 이 법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14살 이상의 그 비시민권자를 이 사람들 국적이라면 추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내용이 갖고 있는 게 골자인 법안입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라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공산주의자에 대한 입국 금지 확대 방침도 재차 거론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산주의자나 마르크스주의자의 미국 입국을 거부하기 위해서 여행 금지 조치를 나는 더욱 확대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논란도 예상됩니다. 제가 앞서 언급했던 그 적성국 국민법이나 또는 방금 전에 언급한 이 공산주의자 입국 금지법 역시 그 현행 법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시행되지 않은 그런 사실상의 사문화된 법령이기 때문에 100년 이상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문화된 그런 법령이기 때문에 논란이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5월에는 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른바 출생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히는 등 재선에 성공할 경우에 강경한 반이민 정책을 시행하겠다라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출생시민권자는 뭡니까? 불법 체류자가 낳은 자식이라 하더라도 미국에서 낳았다면 무조건 시민권을 주는 그런 걸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정 출생 같은 것도 다 막아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 한국 사람들에게도 상당히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미국 정치권에서는요, 최근 들어서 고령 정치인과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그 정치권에 이어서 미국 사법부에서도 연령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연방사법위원회는 최근 올해 96세인,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올해 96세인 워싱턴 DC 항소법원의 폴린 뉴먼이라는 판사에게 1년간 업무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뉴먼 판사가 의료 검진을 포함한 적절한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 명령은 추가로 연장될 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연방사법위원회는 다른 방법이 있기를 바라지만 판사가 더 이상 업무 수행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행동을 취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적시했습니다.
자, 올해 96세인 뉴먼 판사는 최근 현저히 저하된 업무 능력과 관련해서 은퇴 혹은 이진으로의 후퇴를 제안받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뉴먼 판사가 이렇게 거부하자 법원에서 그의 업무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한 뒤에 그에게 검사와 인터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터뷰를 할 것이 아니라 인터뷰를 받을 것이죠. 전문 의료진에게 인터뷰를 받으라는 것이죠. 하지만 뉴먼 판사는 법원이 지정한 심경학적 검사와 그 인터뷰 등의 일체를 거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그 뉴먼 판사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업무 정지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판사가 소송을 제기해서 다른 판사한테 판결을 받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자, 미국에서는 올해 80세인 바이든 대통령과 또 77세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란히 대선에 도전하면서 고령 정치인의 업무 수행 능력을 놓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 물론 잘 아시죠? 공화당 경선 주자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75세 이상의 고령 정치인의 정신 감정을 의무화하자라는 의견을 제시해서 논란에 불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올해 81세인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공개석상에서 그대로 가만히 얼어붙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30초씩이나 그냥 멍하니 서 있는 질문을 받고 나서 그런 얼어붙은 모습을 여러 차례 노출하면서 연령 논란을 또 가열시킨 바 있습니다. 자, 사법부에서는 이 폴린 뉴먼 판사가 96세로 최고령입니다만은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이 90세로 최고령입니다. 그 역시 심각한 건강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고령 현직 논란은 정치권을 넘어서 이제 사법부 등 미국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전망입니다. 네, 전미 자동차 노조가 이 포드,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 그리고 스텔란티스 등 미국의 3대 자동차 제조사를 대상으로 파업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파업에 나선 지 벌써 일주일이 넘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노사 협상은 교착 상태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자동차 노조 측은 40%가량의 임금 인상, 그리고 주 32시간 근무제 도입, 또 신입 직원이 너무 적게 받는 임금 체계 종식 등등을 현재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은 임금 40%는 말도 안 된다, 20%가량 인상하자라는 안을 현재 고수하는 등 입장 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파업이 지속되면서 일시 해고와 조업 중단 등의 여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GM은 파업으로 부품을 조달하지 못해서 공장 가동을 못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파업 해결 때까지 캔자스주에 소재한 한 공장에서 2,000명을 일시적으로 해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실업자에게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보조 실업 수당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상당히 압박하는 거죠. 자, 포드도 비슷한 이유로 노동자 600명을 일시 해고했습니다. 그리고 스텔란티스는 68명을 일시 해고한 데 이어서 300명을 또 추가로 해고하겠다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들은 이번 파업이 길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이 그러나 생각보다 더 길어지게 된다면 결국 공급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미국 내 차량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데 너무 길지 않은 상태에서 타협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전기가 출간되었습니다. 자수정 같은 거. 자, 미국에서는 출간 첫 주에만 9만 부 넘게 팔리는 호조를 보였습니다. 일주일도 안 돼서 9만 부 넘게 팔렸습니다. 전기 작가 월터 아이작슨이 쓴 일론 머스크라는 제목의 이 전기는 지난 12일 출간된 이후 나흘 만에 92,560부가 판매되었습니다. 이는 오디오북이나 전자책 판매량은 아예 제외한 그런 수치고 실제로 종이책 판매량만 분석한 겁니다. 이 비즈니스맨의 전기나 자서전으로서는 스티브 잡스 전기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빠른 판매량입니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목록에서도 일론 머스크의 전기는 비소설 하드커버, 이 종이로 만들어진 비소설 하드커버 부문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얼마나 큰지를 반영하고 있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벌써 전기를 발행할 그럴 때가 됐나요? 일은 세계적으로 크게 하고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만은 지금 52세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일,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벌써 전기를 발행한다? 그럼 이게 일부, 그리고 나중에 한 62세쯤 돼서 더 큰 일을 한다면 2부를 발행하려고 하는지, 여하튼 52세 된 일론 머스크의 전기가 벌써 발간됐습니다.
네, 이어서 건강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이어트 할 때요. 설탕 대신 뭘 먹습니까? 열량이 거의 없다라는 그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음료, 그 음식, 그런 걸 많이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인공 감미료가 우울증 위험을 높인다라는 하버드 대학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인공 감미료 하면 대표적인 게 아스파탐, 사카린 등등인데요. 이 아스파탐이나 사카린 등은 요즘 그 설탕 대신 단맛을 내는데 많이 쓰이는 대표적인 인공 감미료입니다. 설탕보다 달지만 열량이 거의 없고 당이 들어있지 않아서 다이어트를 할 때나 또는 당뇨병 환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죠. 하지만 인공적으로 단맛을 내는 감미료가 들어간 그 음식을 많이 먹으면 정신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이 백인 중년 여성 3만 1,000명을 14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연구를 했는데, 이 따라다닌 것은 실제로 몸을 졸졸 따라다닌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기록을 추적해서 연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9번 이상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가공식품을 먹은 사람은 4번 이하로 먹었던 사람들보다도 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50% 정도 더 높았다는 것입니다. 탄산음료나 과자, 케이크 또는 사탕이나 냉동 피자 같은 그런 음식들이 이 가공식품으로 대표적인 것으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연구팀은 우울증의 원인 자체가 아직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아서 인공 감미료가 왜 우울증 발병률을 높이고 있는지는 파악하기 지금으로서는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우울해지면 단 것을 먹어야 한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대응이 많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한다면 더 안 좋은 식습관이 몸에 붙으면서 우울감을 더 키울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우울증 환자는 상태가 더 악화할 수 있다라면서 이 인공 감미료 섭취를 자제하라라고 특별히 더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보너스 스토리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보너스 스토리의 제목은 제가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아주 짧은 제목으로 지었습니다. 희망의 새싹. 지난달 그 산불로 완전히 잿더미가 된 하와이 마우이 섬의 라하이나 마을에 명물 큰 추리가 있습니다. 반얀추리라고 하는데, 이 반얀추리는 이 나무의 이름이 그런 게 아니라 나무 종류입니다. 나무 종류의 하나, 이 반얀추리라고 있습니다. 라하이나 마을의 명물 반얀추리에 한 달여 만에 초록색 아주 예쁜 새 잎이 돋아나서 주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다라는 게 지금 지역 언론에서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반얀추리라는 것은요, 지혜의 나무라는 그런 별칭을 갖고 있는데요. 연중 푸르른 그런 상록수과의 울창한 나무로 아주 유명합니다. 아주 울창하고 큰 것으로 유명하죠. 하와이 정부에 따르면 산불로 초토화됐던 그 라하이나의 150년 된 수령의 그 반얀추리에서 한 무리의 초록빛 새 잎사귀들이 돋아나기 시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와이 정부는 최근 그 SNS에 이 반얀추리의 새 잎을 찍은 동영상을 올리면서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시간과 전문 지식을 다 쏟아부은 그 수목 전문가들의 자원봉사가 큰 몫을 했다라면서 매우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한 달여간 이 나무를 정성스럽게 돌봐온 조경업자 크리스 이만티는 나뭇가지에 처음으로 새 잎이 돋아나기 시작했을 때 정말 흥분했다라면서 많은 지역 주민에게 이 나무의 재성장은 희망을 상징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반얀추리는 1873년 라하이나의 개신교 선교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인도에서 들여와서 심은 나무입니다. 150년이 넘었죠. 처음에 심을 당시에는 키가 2.4m 정도였습니다만은 이 15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지금 18m가 넘는 그런 크기로 자랐고, 사방으로 아주 넓게 가지를 뻗어서 이 큰 그늘을 만들어 주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8일 발생한 화재로 나뭇잎들이 모두 타고 가지가 까맣게 그을러서 과연 회복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후 이 지역의 그 수목 전문가들이 모여서 매일 5천 내지 10,000갤런의 물을 계속 주고 퇴비도 계속 뿌려주는 등 대대적인 지원 작업을 한 달여간 벌였습니다. 토양을 재생시키기 위해서 그냥 퇴비를 주는 게 아니라 토양을 재생시키기 위해서 땅을 파쇄하고 땅을 또 파고, 그리고 그 밑에다가 또 퇴비를 뿌려주고, 이런 식으로 땅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물이 땅 속으로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그 수목관리사들은 새 잎이 나온다라고 해서 나무가 완전히 살아났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나무가 아직 완전히 죽지 않았음을 보여주고는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그는 이 나무가 허리케인과 화재 같은 가혹한 환경에서도 오랫동안 살아남았다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앞으로도 나는 낙관적으로 본다라면서 곧 적응하고 크게 울창하게 되살아날 것으로 나는 기대하고 있다라고 수목 전문가는 말했습니다. 이 반얀추리에 나온 새싹처럼 산불로 초토화된 하와이 라하이나 마을도 곧 되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보너스 뉴스로 전한 희망의 새싹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칩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열혈 구독자님들께 특급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스토리가 있는 뉴스, 송혜코의 스토리 뉴스 마칩니다.